같이 저희들이 읽고 있는 책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김지영 씨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또 그 시절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소설의 내용을 담아내는데도 그렇고 또 여기 같이 녹아 있는 한국 사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준비해온 글이나 자료의 양이 많아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한 10분, 2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차근차근 들으면서 생각도 나누고, 그러니까 생각도 하시고 또 생각도 나누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82년생 김지영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김지영 씨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언니 김은영 씨가 입학할 때만 해도 여자 중학교였지만 김지영 씨가 입학하던 해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높은 출생아 성비 때문에 많은 여학교와 남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복장 규정은 빡빡했는데 여학생의 복장에 유독 많은 규정과 제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는 교복 치마의 길이와 치마폭, 블라우스 안에 입어야 할 티셔츠의 모양과 색깔, 계절별 스타킹과 양말, 신어야 할 신발 등 수많은 것들을 정하고 강제했습니다. 반면 남학생에 대해서는 바지폭만 규제할 뿐이었고 남학생들은 계절과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다양한 복장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학생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한 것 때문에 선도부 교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여학생은 규정의 불공평함을 항의하다 괘씸죄가 더해져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도는 벌을 받았는데 오리걸음을 하는 동안 치맛단을 추스르 라는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여학생이 그렇게 운동장 한 바퀴를 돌자 중단시키고 맙니다. 그 학생은 왜 그랬냐는 친구의 질문에 이 옷차림이 얼마나 불편한 건지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후 선생님들은 여학생들의 면티와 운동화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김지영 씨의 학교 앞에는 몇 년 동안 출몰해온 바바리맨이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2학년이었을 때 지영 씨의 반 교실은 그 바바리맨이 나타나는 공터가 창문으로 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공터에 바바리맨이 나타났고 지영 씨 반의 일진을 비롯한 몇몇은 야유 섞인 호응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는 호통을 치며 창가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하는 5명을 자의적으로 골라 데려갔습니다. 한 교시가 끝나고 돌아온 일진은 변태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M1 사람한테 이유 없는 반성을 시킨다며 욕을 했습니다. 얼마 후 이 5명은 등굣길에 나타난 바바리맨을 붙잡아 파출소에 넘겼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일주일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지나가며 학교 망신이라며 머리를 쥐어박을 때면 일진은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김지영 씨는 2학년 때 초경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지영 씨가 언니에게, 언니가 어머니에게 말한 날, 언니 은영 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주제는 집안일로 옮겨갔습니다. 집에서 집안일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며 남동생을 보는 은영 씨에게 어머니는 어리고 막내니까 그런 거라고 했지만 은영 씨는 두 자매가 막내만 했을 때부터 집안일을 해왔다고 동생은 아들이라서 안 시킨 거라고 화를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은영 씨를 탓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은 채 달거리를 시작한 지영 씨에게 몇 가지 당부를 에둘러 말할 뿐이었습니다. 김지영 씨는 생리대, 생리혈, 생리통 등 달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겼고 또한 숨겨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절반가량이 수십 년 동안 필연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그 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생활태도는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까만 비닐봉지에 쌓여 전달되는 생리대는 자는 동안 생리혈이 새어나가기 일쑤였고, 옷에 묻은 생리대를 어머니가 비밀스레 알려주면 지영씨는 황급히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생리통이 찾아올 때면 눈에 띄고 고무 냄새가 나는 양호실 핫팩은 쓰기 꺼려졌고, 먹으면 울렁거리는 진통제도 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영씨는 버스로 15분이 걸리는 학교로 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버스로 30분 거리, 자주 놀러가는 곳은 1시간 거리였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은 다시 읽을게요. 이렇게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지영씨를 비롯한 여학생들은 수많은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은 부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학원 오빠, 교회 오빠, 과외 오빠의 손길과 눈길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자리를 피할 뿐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 남자 교사의 성추행에 시달리는 일은 늘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업주와 손님의 희롱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학원을 나선 지영씨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지영씨에게 얼굴만 익숙할 뿐인 남학생이 접근해서는 타는 버스 번호를 물어보고 데려다줬으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영씨는 아니라고 대답한 뒤 도착한 버스를 탔는데 그 남학생이 버스를 따라 탔습니다. 지영씨는 불안 속에 떨다가 한 여성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아버지에게 정류장에 나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영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남학생만 같이 내렸습니다. 남학생은 지영씨가 항상 자기 앞자리에 앉고 프린트물을 넘겨줄 때 웃곤 했다며 길을 막고선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던 갈게요라는 인사를 호감의 표시였다고 생각하면서 왜 자기를 변태 취급하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출발했던 버스가 멈춰서더니 휴대전화를 빌려줬던 승객이 내려서는 자신이 맸던 스카프를 지영씨가 두고 내린 것이라며 흔들었고, 남학생은 욕을 한마디 내뱉고는 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온 아버지와 셋이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영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버지와 집에 들어온 뒤 혼난 것은 지영씨였습니다. 멀리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것, 아무하고나 말을 섞는 것, 치마가 짧은 것 등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영씨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후 지영씨는 학원을 옮겼고 한동안 어두운 정류장을 가지 않았고 얼굴에서 웃음을 지웠습니다. 언니 은영씨가 고3이었을 때 IMF의 여파로 아버지의 직장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고민하던 은영씨에게 어머니는 교대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애 키우기 좋으니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어머니의 말에 은영씨는 반발했습니다. 애 키우기 좋은 직업이면 여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또 자신이 결혼하는 것이나 아이를 가지는 것이 정해진 일이 아닌데 지금 하고 싶은 PD를 포기해야 하는 거냐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수긍했고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러냐는 은영씨의 질문에 어머니는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과 탐색을 거친 고민 끝에 은영씨는 교대에 진학했고 은영씨 스스로 한 이 선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느라 지영씨에게 신경을 못 쓰는 동안 지영씨는 고3이 되고 수능을 치고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이 소설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간 한국의 현실들, 또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 묘사된 사건들이나 상황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1994년부터 2000년에 이 시기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사항의 모든 묘사된 사건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이야기에 묘사된 시대의 배경을
학생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나 최근의 통계를 가져온 거는 지금도 상황이 여전히 이렇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81년부터 그리고 김지영 씨 1981년부터 2000년까지 한 20년 동안의 남아 및 여아 출생 수를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이 여자아이 출생, 초록색이 남자아이 출생인데요. 그리고 지영씨가 태어난 1982년이 포함된 시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딱 보시면은 딱 봐도 남자가 좀 많아 보이죠? 전체 출생 수는 뭐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이런데, 자, 성비를 그럼 보도록 합시다. 파란색은 보시는 것과 같이 여자아이 100명당 태어난 남자아이 수고요.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남자아이 출생과 여자아이 출생 수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81년부터 해서 중간에 한 번씩 떨어질 때도 있지만 90년대 초까지 대체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그 정점을 찍었던 때가 1990년인데 이때는 여자아이 100명이 태어날 때마다 남자아이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되게 일반적으로 외부적 요인이 없을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의 출생 비율은 103명에서 107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20년 동안 103명에서 107명이라는 그 범위를 거의 항상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 특히 80년대 말 90년대 초 90년대 중반까지 이 성비가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금 2016년의 조사인데요. 2016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복장 규정과 복장 제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항목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운데 이제 저울로 표시된 부분이 남녀 모두,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장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라는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의 항목은 남학생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학생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 파란색 그래프, 그러니까 각 항목에서 가장 왼쪽의 그래프는 조사 대상 전체에서의 비율이고, 가운데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여학생의 응답 비율, 그리고 오른쪽에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남학생의 응답 비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여학생에게 복장 규정이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편향되게 적용되고 있다 라는 응답인데요. 자, 여학생은 33.2%가 여학생에게 복장 규정이 불리하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 남학생은 단 6.5%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여학생에 대한 복장 규정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당사자인 여학생에 비해서
당사자인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은 그러한 현실을, 여학생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비율로 봤을 때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이런 현실을 여학생의 3분의 1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시 2016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인데요. 공공장소에서 성폭력, 그러니까 성추행 혹은 폭력 혹은 위협적인 상황을 공공장소에서 겪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막대 그래프 중에 가장 왼쪽 것은 응답자 전체에서의 비율이고, 가운데는 여성 응답자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 사람의 비율이고, 가장 오른쪽은 남학생 가운데서의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여학생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나 폭력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다,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이 10%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1명인데 남학생은 2.5%가 채 안 되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성별에서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4배가 넘는 인원이, 비율상으로 4배가 넘는 인원이 성적인 위협이나 물리적인 위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이 어떤 성희롱, 성추행 등,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말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또 그런 범죄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로 온당한 것은 가해자를 비난하는 거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등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죠. 그러므로 그 가해자에게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러니까 왜라기보다 가해자가 그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맞는 과정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영 씨의 아버지처럼 여성을 통제하고 여성에게 잘못과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여자가 언행이나 행동거지나 옷차림이나 활동,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을 하지, 가해자가 어떤 행동 유형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차원에서 막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야 그런 목소리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에 대해서 그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옷차림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범죄가 예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아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